귀곡의 나그네. 옛 한나라 땅인 영천군 양성에 청계라고 불리는 골깊은 계곡이 있었다. 양성벌에서 험준한 한원산으로 백열이나 파고든 청계는 여러 골짜기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귀곡이었다. 귀곡은 얼핏 들으면 으스스한 이름이지만 자연으로 돌아가 살려가는 이에게 아주 멋지게 어울리는 이름일 수도 있다. 옛 글에서 귀는 귀와 통해 귀곡은 귀신의 골짜기가 아니라 돌아갈 골짜기 또는 돌아온 골짜기로 풀이되기도 하는 까닭이다. 한적했던 그 골짜기가 귀곡이란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전국시대 중기 그곳에 한 기인이 자리 잡고 난 뒤가 된다. 그러나 그 골짜기에 그 이름이 붙여진 내력은 분명하지 않다. 그 기인이 거기에 초당을 얹고 스스로 귀곡자라 일컫자 사람들이 그 골짜기를 귀곡이라 불렀다는 말도 있고, 원래 귀곡이라 불리던 골짜기에 그 기인이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귀곡자라 부르게 되었다고도 한다. 귀곡자는 초나라 사람으로 성은 왕이요 이름은 호나, 허 또는 선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어느 것도 확실하지는 않다. 아주 뒷날에 써진 정기에 따르면 그 성조차도 원래 왕씨가 아니라 기구한 유전 끝에 액땜을 위해 왕씨 집에 양자로 가서 얻은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나머지 신상과 이력도 오직 뒷사람들이 지어낸 기담 속에서 짙은 신비의 양기에 쌓여 있다. 어려서 출가한 귀곡자는 먼저 채시성을 쓰는 진인을 만나 8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다고 한다. 거기서 그는 삼황 오제로부터 하, 은, 주 3대와 제자 백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가르침과 아울러 천지만물의 이치를 배우고 오묘한 변화의 도를 들었다. 또 용병과 포진, 의술과 무복이며 검술과 검은고와 기박에다 사람을 속이고 꿰는 기술까지 익혔다고 한다. 채진인 다음으로 귀곡자가 만난 것은 묵가였다. 그는 묵가에게서 사람을 두루 사랑하고 어진이를 높이 여기며 바른 귀신을 섬길 줄 알고 물자를 아껴 쓰며 남을 공격하지 않는다 같은 가르침들을 들었다. 아울러 남을 공격하지 않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별목들이 발전시킨 방어와 농성의 전법이며 거기 필요한 기관과 무기의 제조법도 배웠다고 한다. 묵가를 떠난 귀곡자는 다시 손호와 사마병법의 인연이다. 그 진전을 익히고 또 태공의 육도를 얻어 용병의 원리를 스스로 깨쳤다. 팔계의 변화와 역의 이치에도 일가를 이루었으며 기문둔갑의 법술에도 통달하여 정사에 두루 막힘이 없었다. 하지만 귀곡자의 편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귀곡자는 다시 화산의 도인 양거 밑에서 3년이나 더 노자의 도와 선수를 들었다고 한다. 그는 거기서 만물은 청정무의를 근본으로 삼고 생식 변화를 그 말단으로 삼으며 본성을 온전히 보존하고 참된 것을 지켜내미 도의 요체란 것과 화복이 변화하는 이치, 부드러움과 굳셈의 상극을 조절하는 지혜를 배웠다. 그 뒤 배움을 찾아 떠돌기를 멈춘 그는 귀곡에 자리 잡고 타고난 슬기와 오랜 배움이 얻은 것을 아울러서 한 대도로 익혀갔다. 그리고 이름을 듣고 찾아온 이들을 받아 성가에서 속세의 제자 백가에 이르기까지 두루 가르침을 베풀고 여러 이름난 제자를 길러냈다. 그 중에서도 귀곡자의 가르침을 병가와 종행가로 풀어쓴 제자들이 특히 뛰어났는데 모두가 장상이 되어 전국 후기의 어지러운 춘환을 주름잡으면서 귀곡자의 명성을 드높였다. 귀곡자가 쓴 책으로는 귀곡자 14권을 비롯해 음부진경, 병가요결, 천무심경,
전수영문, 상장금국회 등이 있다. 그 밖에도 기문동갑술과 산술, 전복, 축사, 상법에 관한 책들이 여럿 전하나 그 가운데는 뒷사람의 차명도 있다. 끊임없이 돌을 갈고 닦은 귀곡자는 나중에 범상함을 뛰어넘어 성인의 경지에 들었으며 100여 년을 살다가 대낮에 하늘로 떠올랐다고 한다. 하지만 그 기록은 귀곡자가 죽고 아주 오래전 죄송합니다. 귀곡자가 죽고 아주 오랜 세월 뒤에 써진 성가류의 정기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사실로 믿어야 할지 종잡을 수가 없다. 도교나 선술처럼 귀곡자의 시대에는 아직 제대로 형성되지도 않았던 것을 순전히 상상력에만 의지해 앞당겨 쓴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진실에 바탕했더라도 지나치게 왜곡되거나 과장과 윤색의 혐의가 짙다. 다만 몇 가지는 분명한데, 곧 하남 양성에 귀곡이란 골짜기가 있었고 거기에 귀곡자란 기인이 살았으며 그는 자신의 이름과 같은 귀곡자란 저수를 남겼고 뛰어난 제자를 여럿 길러냈다는 것 따위가 그러하다. 그 가운데서 귀곡자란 책은 귀곡자의 삶이 어째서 그렇게 휘황한 전설로 꾸며질 수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해준다. 오랫동안 귀곡자는 귀곡자의 다른 저술들과 마찬가지로 뒷사람의 위작 또는 가탁으로 여겨져 왔다. 한대의 서지에 그 책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이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학자들의 견해가 많이 달라졌다. 귀곡자가 직접 쓴 것은 아닐지 몰라도 귀곡자는 틀림없이 그의 구술에 바탕한 것이며 그게 전문으로 내려오다가 전한 이후에 문자로 정착했거나 일찍 책으로 만들어졌어도 시황제의 분서 때 묻혔다가 나중에 발굴된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그 내용의 제가홀인적 경향이 귀곡자의 다양한 편력과 복합적인 성취를 신비한 전설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해준 듯하다. 벽합, 반응, 내건, 저희, 비겸, 오합, 최, 마, 권, 모, 결, 부원, 전환, 거란 등 귀곡자 14편 가운데 남아 전하는 12편은 얼핏 보면 대방을 가진 실전 변론술로서 소진과 장이 같은 종행가들만을 위한 가르침 같다. 하지만 개념적으로 압축된 내용을 깊이 숙지한 뒤에 실제 상황에 적용해보면 병가의 지침서로서도 훌륭하다. 예를 들면 벽합, 반응 같은 것은 미리 승패를 헤아려 전쟁의 개시 여부를 정하는데 원용할 수 있고, 최와 마는 상대방의 실정을 알아보고 그 의도를 헤아리는 것으로서 지피와 같은 것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서 손빈과 방연 같은 병가가 귀곡자의 제주가 될 수 있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저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최와 마는 상대방의 실정을 알아보고 그 의도를 헤아리는 것으로서 지피와 같은 것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서 손빈과 방연 같은 병가가 귀곡자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 네, 계속 읽겠습니다. 또 낭중지출한 성어를 만들어낸 모수와 월왕 구천의 재상 법료도 귀곡자의 제자라는 말이 있고 모몬 같은 성가도 그 제자로 알려져 있다. 거기다가 귀곡자는 뒷날 상술과도 이어져 상담의 기술을 익히는 책으로 여겨질 만큼 다의로 해석되다 보니 그 저자인 귀곡자도 그처럼 신비화된 듯하다. 시황제 33년 늦은 가을 그 귀곡에 한 늙은 나그네가 들어섰다. 여강군 거소 사람 범징으로 나이가 벌써 60이 넘었으나 힘찬 걸음걸이에 번들거리는 눈빛이 여느 늙은이 같지 않았다. 임자는 바뀌어도 물과 사는 예와 다름이 없구나. 골짜기 입구에서 차고 맑게 흐르는 가을물과 스산하게 날리는 낙엽을 바라보며 범증이 감회에 차서 중얼거렸다.
문득 이제는 초남공으로 세상에 더 잘 알려진 젊은 날의 법과 함께 책을 지고 스승을 찾아 그 골짜기로 들던 옛날이 떠올랐다. 그때는 이른 봄날이었고 벌써 4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 골짜기 초입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기억 속의 그것과 전혀 달라진 게 없었다. 하지만 인적 없는 골짜기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범증은 이내 그곳이 예전의 그 귀곡이 아님을 섬뜩하게 느낄 수 있었다. 범증과 남공이 처음 귀곡을 찾아갔을 때는 벌써 귀곡자가 세상을 떠난 지 70년이 다 되어가고 소진과 장의의 영광이 끝난 지도 50년이나 지난 뒤였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그 골짜기는 귀곡자의 문도를 자처하는 사람들로 살아있었다. 귀곡자의 가르침을 나름대로 절충하여 작은 동아리를 만들고 저마다 그 의발을 받았다고 다투기는 해도 귀곡이 번성했던 시절에 문도들이 거처하던 오두막이나 암자들은 모두 차 있었고 골짜기에서도 알지 못할 활기가 느껴졌다. 그 10년 뒤 실망한 범증이 그곳을 떠날 때도 다소 기세가 꺾이긴 했지만 아직 귀곡은 살아있었다. 병거와 종행과 개통이 시들어버린 대신 성가와 음양가로 귀곡자의 가르침을 계승한 부류가 그 빈자리를 메웠고 거기에 다시 새로운 경세 실학으로서 상술과 귀곡자를 접목하려는 잡가류가 더해졌다. 그로 인해 그때만 해도 귀곡에서는 희미해진 대로 옛 영광의 잔영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범증이 30년 만에 다시 들어서는 귀곡은 그렇지가 못했다. 골짜기 안으로 접어들어 한마 정도 가기 전에 여기저기 비어있는 듯한 오두막과 암자들이 보였다. 멀리 산비탈에는 쓰러진 암자가 내버려져 있기도 했다. 그런데 한 군데 오솔길가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작은 석비를 보고 범증은 문득 가슴이 서늘해져 걸음을 멈추었다. 솜방 유허. 옛적 손빈과 방연이 귀곡자에게서 배울 때 함께 썼다는 오두막이 있던 곳이었다. 30년 전 떠날 때만 해도 멀지 않은 곳에 아직 사람이 쓰고 있는 그 오두막이 있었는데 그 사이 오두막은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작은 비석 하나만 서 있었다. 범증은 잠시 그 비석 앞에 걸음을 멈추고 그곳에 젊은 꿈을 키웠던 그 두 사람의 흥망을 떠올려 보았다. 손빈과 방연은 귀곡자의 가르침을 병가로 불어 크게 성취한 사람들이었다. 손빈은 병법으로 이름난 손자의 후손으로 어려서 부모를 잃고 어렵게 자라다가 인연을 얻어 귀곡 문화에 들어들게 되었다. 그런 손빈과 달리 방연은 위나라 호족의 자제로 일찍부터 병가의 뜻을 두고 스스로 귀곡자를 찾아온 야심만만한 젊은이였다. 출신과 처지는 달라도 귀곡 문화에서 만난 두 사람은 한눈에 서로의 빼어남을 알아보았다. 처음에는 지기로 존중하다가 나중에는 의형제를 맺고 한 오두막에 거처하며 귀곡자의 가르침을 받았다. 귀곡자도 두 사람의 남다른 재주와 열성을 기특하게 여겨 그들이 원하는 대로 병가의 진전을 물려주었다. 10년이 지난 뒤 방연이 먼저 세상에 불려나가게 되었다. 위나라 해왕이 방연의 소문을 듣고 그를 불러내 장수로 쓰려 했다. 귀곡자는 방연의 공부가 더 무르익은 뒤에 떠나기를 바랐으나 출세에 조급해진 방연은 참지 못하고 떠났다. 그러나 손빈은 남아 다시 몇 년을 더 병법에 잠심했다. 그렇게 혼자 남은 손빈에게 귀곡자가 자신이 비장하고 있던 손자병법을 내주어 그만 익히게 했다는 말이 있으나 이는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는 데가 있다. 그때는 손무가 죽은 지 100년도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병법이 거의 실학으로서 의미를 가진 때라 아직 손자병법이 그렇게 비전으로 전해질 만큼 희귀해지지는 않았다. 또 그렇게 되었더라도 그 비전이 하필이면 귀곡자에게만 전해진 까닭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방연이 떠나간 뒤의 몇 년 손빈이 공들여 다듬은 것은 아마도 나중에 손빈 병법으로 알려진 그 자신의 새로운 병가 이론이었을 것이다. 한편 위나라의 장군이 된 방연은 작은 병력으로 제나라의 대군을 격퇴하여 이름을 얻고 대장군에 올라 위나라의 건세까지 거머쥐었다. 그런 방연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위나라의 재상 왕책에게 누가 손빈을 알려주었다.
손빈이 방연과 함께 귀국자에게서 배웠을 뿐만 아니라 방연이 떠난 뒤에도 여러 해 귀국에서 병법에 전념해 마침내 일가를 이루었다는 말을 듣자 왕책은 그를 불러들여 방연을 견제하려 하였다. 위 해왕에게 손빈을 지켜 세우며 불러서 쓰기를 권하자 욕심이 난 해왕은 사람을 보내 손빈을 불렀다. 손빈이 못 모르고 그 부름을 받아들여 위나라로 가자 방연은 겉으로는 반갑게 동학이자 자기 직이요 의형제인 손빈을 맞았다. 그러나 방연의 속은 손빈을 다시 만날 때부터 의심과 시기로 사납게 들끓고 있었다. 손빈과 함께 공부할 때도 자신보다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떠난 뒤에도 몇 년이나 더 갈고 닦아 조상의 손자병법에 못지않은 병법을 완성했다는 소문을 방연도 듣고 있었다. 그런 손빈이 같은 조정에 들었으니 그와 재능을 겨룰 수밖에 없는데 그게 방연에게는 별빛으로 달빛을 가리려 드는 짓이나 다름없어 보였다. 의심과 시기로 마음속의 암귀를 길러가던 방연은 어느 날 드디어 독수를 썼다. 위 해왕에게 손빈이 제 나라와 내통해 위나라를 해치러 왔다고 모함을 하고 교묘하게 꾸민 증거를 댔다. 다른 사람도 아닌 손빈의 의형제 방연이 하는 말인데다 그럴싸한 증거까지 대자 위해왕은 그 말을 믿고 말았다. 방연에게 손빈을 문초하여 그 죄를 밝히게 했다. 방연은 먼저 손빈의 양쪽 무릎에서 연고를 잘라내는 월형을 시행하게 한 뒤에 다시 얼굴에 먹물로 글자를 뜨는 묵형을 더해 그 몸부터 온전히 쓸 수 없게 만들었다. 하지만 쓸데없는 욕심이 일생의 독한 계책을 그르쳤다. 손빈이 새로 다듬없다는 병법을 탐낸 게 그랬다. 자네가 이 지경이 되도록 보고만 있어야 하는 내 처지가 정말 한스러웠네. 하지만 이렇게나마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된 것도 실은 내가 대장인을 걸고 우리 대왕께 빈 덕분이라는 걸 알아주게. 게다가 이제 다시 한가닥 자네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렸기에 알려주러 왔네. 대왕께서 자네가 새로 병법을 창안했다는 걸 아시고 그걸 궁금해하시네. 어서 몸을 회복하여 그 병법을 정리해주게. 그러면 대왕께서도 자네의 재주와 충심을 믿고 지난 일을 불문에 부지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무겁게 써주실 걸세. 방연이 감옥에 있는 손빈을 사처로 옮겨 치료받게 하며 가장 걱정해주는 척 그렇게 말했다. 그렇게 속여 손빈 병법을 손에 넣는 대로 손빈을 죽이고 자기의 병법으로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방연의 그 같은 속셈을 알 리 없는 손빈은 그 말을 믿었다. 몸이 낫는 대로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병법을 정리해 방연에게 넘기려 했다. 그런데 그 무렵 위나라 도읍 대량에 와 있던 제나라 사신이 우연히 그런 손빈의 소문을 들었다. 가만히 손빈을 찾아가 방연의 속셈을 들려주고 손빈 병법을 쓰지 못하게 했다. 일설에는 손빈이 먼저 방연의 속셈을 알아차리고 제나라 사신에게 도움을 청했다고도 한다. 어쨌든 손빈은 방연에게 손빈 병법을 넘기지 않고 우물에 빠져 죽은 것처럼 꾸며놓은 뒤 갇혀있던 곳에서 빠져나갔다. 제나라 사신은 그런 손빈을 자신의 수레에 숨겨 제나라로 데려갔다. 그때 제나라에서는 장군 정기가 세력을 떨치고 있었다. 도읍 임치에서 크게 문화를 열고 있던 정기는 손빈이 오자 그를 문객으로 거두어 잘 대접했다. 그리고 부국 강병의 뜻이 있는 제나라 위왕에게도 손빈을 데려와 그의 병법을 듣게 했다. 손빈이 부서진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물음에 답하자 위왕도 그 재주와 학식에 놀라워하며 손빈을 스승처럼 대했다. 오래지 않아 위나라가 다시 방연을 대장으로 삼아 조나라를 쳤다. 다급해진 조나라가 제나라에게 구원을 요청했다. 제위왕이 그 요청을 받아들여 대군을 내고 손빈을 대장군으로 삼으려 했다. 손빈이 사양했다. 형벌을 받아 병신이 된 사람을 대장으로 서서는 아니 됩니다. 달리 좋은 장수를 골라 대장군으로 세우십시오. 이에 위왕은 정기를 대장군으로 세우고 손빈을 군사로 삼아 조나라를 구하게 했다. 손빈은 치중을 싣는 수레에 자리를 만들고 거기 앉아 계책을 세웠다. 제나라를 나선 정기는 곧장 대군을 이끌고 조나라로 달려가려 했다.
뼈에 사무치는 원한으로 하루빨리 방연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으나 손비는 서두르지 않았다. 차분하게 전기를 말리며 말했다. 무릇 어지럽게 뒤엉킨 실타래를 푸는데 주먹을 내질러서는 아니되며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리는데 가운데 들어가 함께 치고받아서는 아니됩니다. 그리하면 실은 더 헝클어지고 싸움은 더욱 치열해지기 때문입니다. 싸움을 말리려면 말리고 싶은 쪽의 급소를 치고 허점을 찔러 더 싸울 수 없는 형세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쪽이 어쩔 수 없이 물러나면 싸움은 절로 그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위나라와 조나라는 서로 싸우느라 날래고 매서운 군사들은 모두 나라 밖에서 힘을 다하고 있고 늙고 쇠약한 군사들만 나라 안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비어있는 대량을 치면 조나라에 가 있는 위나라의 대군은 조나라를 치기 전에 먼저 자기 도성부터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계릉 쪽에 우리 대군을 매복하고 기다리다가 허겁지겁 달려오는 적군을 불시에 들이치십시오. 그리되면 우리는 한번 군사를 움직여 조나라의 위급을 구해주고 아울러 위나라의 대군을 쳐부수어 지난 패배를 설욕할 수 있습니다. 청기가 그런 손빈의 말을 옳게 여겨 따르자 결과는 그대로 되었다. 조나라를 치러 갔던 방연은 제나라 군사들이 본국 위나라로 밀고 든다는 소리를 듣자 조나라 땅을 제대로 밟아보지도 못하고 군사를 돌렸다. 그리고 도성 대량이 위급해졌다는 소문에 무리하게 서둘다가 손빈의 계책에 따라 계릉에 매복하고 있던 제나라 군사에게 참패하고 말았다. 하지만 방연의 보다 비참하고 결정적인 패배는 계릉 전투로부터 14년 뒤에 있었다. 그동안 힘을 기른 위나라는 그의 태자신과 장군 방연에게 10만 대군을 주어 한나라를 치게 했다. 위급해진 한나라가 제나라의 구원을 요청하자 제나라는 이번에도 장군 정기에게 5만 군사를 주어 구원하게 했다. 정기는 군사로 따라 나선 손빈이 권하는 대로 다시 위나라의 대량을 치는 것을 한나라를 구하는 계책으로 삼았다. 방연이 그 소식을 듣고 놀라 한나라를 버려두고 대량으로 달려왔다. 그러나 손빈은 방연의 대군이 온다는 말을 듣고도 계속하여 제나라 군사들을 서쪽으로 몰아 위나라를 밀고 들게 했다. 그러다가 한나라에서 돌아온 방연의 군사가 이틀거리로 따라붙을 무렵에서야 정기를 찾아보고 말했다. 저 삼진의 군사들은 원래 사납고 용감하여 제나라를 얕보고 제나라 군사들을 겁쟁이라고 부릅니다. 싸움을 잘하는 이는 그때그때의 형세를 따져보고 거기서 이로움을 이끌어내는 법. 이번에는 그런 위나라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이용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병법에 보면 백리를 급하게 달려가 이로움을 얻으려 하면 상장군이 쓰러질 것이요 50리를 무리하게 달려가 이로움을 얻으려 하면 그 군사의 절반만이 이르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위나라 군사들이 우리를 얕보는 마음을 키우고 나아가 조급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들을 쳐부수고 그 장소를 사로잡는 일은 주머니에 든 물건을 꺼내는 일보다 더 쉬울 것입니다. 그 말에 정기가 물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만들 수 있겠소? 이제부터 위나라 땅으로 들어가되 첫날 수경하는 곳에서는 군사들이 밥을 지은 아궁이 흔적을 10만 개로 하고 다음 날에는 5만 개로 하며 그 다음 날에는 3만 개로 하십시오. 손빈이 그렇게 말하자 정기도 그 뜻하는 바를 알아듣고 시키는 대로 했다. 한편 한나라에서 돌아온 방연은 위나라로 들어선 제나라 군사를 뒤쫓다가 사흘째 되던 날 무엇을 보았는지 몹시 기뻐하며 말했다. 나도 일찍이 제나라 군사들이 겁쟁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도록 심할 줄은 몰랐다. 우리 땅에 들어온 지 사흘 만에 달아난 병사가 절반이 넘는구나. 부장들이 의아해 묻자 방연이 제나라 군사들이 남긴 아궁이 흔적을 가리키며 까닭을 읽어주었다. 그제는 적의 아궁이 흔적이 10만 명을 위한 것이었고 어제는 5만이더니 오늘은 다시 3만으로 줄었다. 우리가 뒤쫓는 걸 알고 겁을 먹은 제나라 군사들이 밤새 도망쳐버린 탓이다. 그러고는 목소리도 우렁차게 명을 내렸다. 저 정도의 군세라면 우리 대군 10만이 다 움직일 것 없다. 치중과 움직임이 늦은 보졸들은 모두 남기고 기병과 거름날랜 보졸만으로
제 나라 놈들을 뒤따라 잡는다. 밤낮없이 달려가 뒤를 덮치면 놈들은 갑옷 한 조각 성하게 건져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때 이미 손비는 방연을 잡을 만한 반의 채비를 갖춰놓고 있었다. 가벼운 차림으로 달려올 위나라 군사의 행군 속도를 헤아려 마릉이란 골짜기에 무서운 함정을 봤다. 마릉 골짜기는 길이 좁은 데다 양편 비탈이 험해 군사들이 매복하기 좋은 곳이었다. 손비는 그 골짜기에 군사들을 매복시키고 한 군데 숲이 짙은 곳을 골라 가운데 큰 나무 한 그루만 남기게 하고 주변 나무들은 모두 베어내게 했다. 이어 손비는 갑자기 생긴 공터 안에 한 그루만 남은 그 큰 나무에 껍질을 벗기게 하고 거기에다가 무언가 손수 썼다. 그리고 그 공터를 내려다보는 사방에 쇠뇌 1만장을 걸어두고 활 잘 쏘는 군사들을 골라 맡기면서 명을 내렸다. 오늘 밤 저 나무 부근에서 횃불이 켜지거든 모두 한꺼번에 그곳을 쏘라. 그런 줄도 모르고 군사들을 재촉해 제나라 군사를 뒤쫓던 방해는 손빈이 헤아린 대로 그날 밤이 깊어서야 마른 골짜기에 이르렀다. 평소 같으면 적의 매복을 의심할 만한 곳이었으나 워낙 제나라 군사들을 얕보고 뒤쫓아온 터라 방해는 서슴없이 골짜기 안으로 위나라 군사들을 몰아넣었다. 숲 사이로 난 길을 따라 한참 가다 보니 갑자기 한 군데 공터가 나타나고 그 공터 한가운데 굵은 줄기가 허옇게 보이는 큰 나무 한 그루가 보였다. 앞선 군사 하나가 달려가 보고 돌아와 방연에게 말했다. 누가 나무 줄기를 깎아 거기다가 뭐라고 써놓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방연이 큰 나무 곁으로 가서 보았으나 어두워서 잘 읽을 수가 없었다. 이에 군사들에게 명을 내려 횃불을 밝히고 들여다보니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방연은 이 나무 아래서 죽는다. 그거를 다 읽은 순간 방연은 자신이 적의 계략에 빠진 것을 퍼뜩 깨달았으나 때는 이미 늦은 뒤였다. 공터의 큰 나무 부근에 횃불이 밝혀지는 걸 본 제나라 군사들은 손빈이 명한 대로 그쪽을 향해 1만장의 쇠뇌를 일시에 쏘아붙였다. 비오듯 쏟아지는 쇠뇌의 살에 온몸이 고슴도치처럼 되어 쓰러지면서야 비로소 방연은 그 모든 것이 손빈의 계략이었음을 알아차렸다. 근데 그 더벅머리 놈의 이름만 높여주고 말았구나. 그런 탄식과 함께 스스로 목을 찔러 괴롭게 남아있는 목숨을 거두었다. 뒤이어 매복해 있던 제나라 군사들이 일시에 일어나 위나라 군사들을 여지없이 쳐부수고 태자 신을 포로로 잡아 제나라로 돌아갔다. 손비는 10여 년 이를 갈며 계략을 짜내 방연을 죽였으나 그 처절한 복수가 끝나면서 그의 삶도 함께 허물어져 버렸다. 갑자기 세상 일이 시들해진 손비는 제나라 군사 노릇을 그만두고 물러났으되 동문을 죽인 터라 귀국으로는 돌아오지 못했다. 이름 없는 산골짜기에 몸을 숨기고 갈수록 휘황해지는 손빈병법의 전설 뒤편에서 외롭고 조용하게 살다가 죽었다. 초한지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